제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세미러 유지연이고요. 2주차 코드 설명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 설명에 이어서 바로 올리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의치가 않아서 바로바로 이게 올리고 싶은데 좀 늦어졌네요.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같이 바로바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주차 그 수업 중에 교재 설명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그 데이터를 그리고 거기서 기술적 지표들을 가지고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래프로 파이썬으로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책에서 나왔던 전략이 중에 20일 고가에서 사서 20일 저가에 파는 전략과 그 반대로 했을 때 전략 성과를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만들었던 이 모멘텀 지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모멘텀 지표에서 매수 매도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내는지 또 같이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보면 인풋을 하는데 두 가지 저번 시간에 볼 수 없었던 패키지를 인풋하는데요. 하나는 TALIB라고 기술적 지표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함수들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고요. 하나는 나머지 하나 이제 MPL 파이낸스는 캔들 차트를 그릴 수 있도록 함수를 제공하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아래에 있는 MDH는 캔들 차트를 그릴 때 X축이죠. X축 시간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인풋하는 거고요.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요. 그 두 번째는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엑셀 파일을 썼는데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부터는 H5 파일, HDF 파일을 쓸 건데 HDF 파일은 하드 파일 포맷이라고 해서 좀 고속의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그 파일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H5 파일 안에 보면 24가지 종목의 일간 데이터가 들어있는데요. 20개는 시가총액 상위 20종목이고 나머지 4종목은 제가 임의로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셀에서 보이는 것들이 이제 그 H5 파일에 담겨 있는 종목들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이렇게 코드랑 종목 네임을 매칭을 해두면 종목 이름으로 바로바로 코드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둡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아래처럼 삼성전자의 코드, SK 하이닉스의 코드명이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페어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기를 보면요. 이것도 예전처럼 전처럼 판다스에서 리드 엑셀 한 것처럼 판다스 리드 HDF라고 하면 바로 손쉽게 읽어올 수가 있는데요. 먼저 파일을 읽어오고요. 그러면 아래처럼
삼성전자 파일이 이렇게 쭉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cal 모멘텀 함수가 제가 시간에 보여드렸던 교재 설명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모멘텀을 구하는 식인데요. 식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 밑에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그러면 그 오일의 모멘텀을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구하냐? 그 종가의 값들은 이 위에 있는데요. 종가가 22일이 33,300원, 33,740원, 32,240원 이렇게 좀 올랐다가 점진적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밑으로 내려보면요. 예. 어떻게 구하냐 하면 모멘텀을 오늘 종가에서 4일 전 종가, 4일 전 종가 대비 오늘 종가의 비를 구하고 그 다음에 3일 전 종가와 오늘 종가의 수익을 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틀 전과 오늘, 1일 전과 오늘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의 수익을 구한 다음에 그 구익을 기하평균을 냅니다. 그런 식으로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종가가 32,240원이니까 처음에 4일 전 종가 33,300원을 구하고 이거에 다시 오늘 종가와 3일 전의 종가 33,740원을 나눠주고요. 이렇게 하면 3일 전 그 가격 대비 오늘 가격의 그 수익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32,240원에 이틀 전 33,060원에 가격의 이제 수익을 구하고요. 비례를 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240원에 32,780원의 그 수익을 구하죠. 이걸 다 곱하면 되는데 이렇게 곱해서 뭐를 하냐? 기하 평균을 내는 거예요. 기하 평균은 여기서 총 4개가 있죠. 예. 4제곱근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내면 값이 0.97이 나오죠. 이게 1보다 크면 모멘텀이 1인 거고 이게 1보다 작은 지금 0.97이니까 1보다 모멘텀이 0이겠죠. 이런 식으로 모멘텀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는 것이 요거고요. 네, 지금 모멘텀 지수에서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곱하기 레그가 6이니까요. 레그 빼기 1 마이너스 나누기 레그 빼기 1을 해야죠. 왜냐하면 레그가 6개라는 건 6개를 봤다는 건데 오늘 종가까지 해서 6개니까요. 그 수익은 5개겠죠. 예, 5개를 해서 레그 빼기 1을 분의 1 이렇게 하면 이제 제곱근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켈 파라미터의 펠 모멘텀 값이 구해지고요. 이것을 구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일단은 모멘텀을 구하기 전에 RSI와 그 EMA 같은 기술 지표를 구하는 방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서 PLT는 아까 말했던 어저께 전에 봤던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는 패키지이고요. 그래서 서플랫에서 이 일을 하면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의 그래프에 두 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위아래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고요. 피규어 사이즈는 20 x 10으로 맞춰놨고요.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두 개 그리잖아요. 두 개 그리니까 축이 두 개죠. 이렇게 축 두 개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처음 축에 이제 삼성전자라고 이제 삼성전자의 코드를 받아와서 타이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까지 이제 기술적 지표를 구해야 되는데 기술적 지표는 아까 말했던 TALIB 그 패키지에서 이제 함수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근데 주의할 점은 이 함수를 구하기 위한
인풋 값을 플로트 형태의 데이터로 입력을 해줘야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각 값이 불러오면 이제 플로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플로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apply라는 메소드를 써서 람다 조건 정규식으로 해서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플롯을 해줍니다.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때부터 이제 데이터 열 컬럼별로 이제 데이터 타입을 정해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 나중에 그거는 이제 불러올 때 어떻게 데이터 타입을 바꿔줄 수 있는지 지정해줄 수 있는지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고요. 여기서는 뒤에서 플로트로 바꾼 다음에 먼저 EMA를 구했고요. EMA는 지수가중 이동평균이죠. 네, 이동평균을 타임 피리어드 20짜리를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180일짜리 하나 구했어요. 그러니까 중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을 같이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RSI도 이런 식으로 RSI라고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ALIB라는 패키지에 대부분의 함수들이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TALIB 탭을 치면 그게 가능한 함수들이 이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쭉 내려가면 EMA 있고요. 오늘 구할 거는 플로우 이거는 반올림 하는 거니까요. 그건 말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 네, 이렇게 MACD도 구할 수 있고요. 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B밴드라고 이제 볼린저 밴드도 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가 보고 싶은 기술적 지표를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SI를 구하시면요. 이런 식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래프의 X축에 일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데이터 형태를 이런 식으로 아까 받았던 MDH에 있는 함수를 써서 숫자 형태로 바꿔주고 인덱스를 매핑합니다. 그런 다음에 캔들 스틱 OHAC 함수를 써서 이제 캔들 차트를 그리는데요. 캔들 차트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릴 그 그래프의 축을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시고 조정뿐만 아니라 아까 만들었던 요 데이트 날짜를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인직 밸류들을 넣어서 넣고요. 컬러업은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상승 캔들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지정해줬고요. 하락 캔들 색깔을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 포매터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거를 넘버 형태로 그냥 숫자 형태로 바꿨잖아요. 이제 숫자 형태로 받아왔는데 이것을 숫자 형태로 안 하고 우리가 알기 쉽게 연월일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포매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같은 캔들 차트에 EMA와 20일 이동 평균, 단순 평균 한 거, 그다음에 장기 평균, 180일 장기 평균 선을 같이 겹쳐 그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 거고요. 이게 세 가지 지표를 같이 겹쳐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래프에 아까 구해놓은 RSI를 그립니다. 이거 두 개는 통상 RSI에서 과매도권이라고 불려지는 값이 이제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과매도권에 들었다고 하고 70 이상일 때 이제 과매수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통상 그걸 같이 그려주기 위해서 이제 겹쳐 그리기 위해서 그린 거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 차트가 그렸는데 그 위에 이렇게 지수 가중 이동 평균선 이 두 개가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장기 이동선도 그려졌죠. 아래는 RSI고요. 보시면 RSI가 30 이하로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하락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락이 되면서 과매도권에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포인트에서도 보면 30 이하로 떨어지면서 과매도권에 진입했죠. 그리고 반대로 70 이상일 때 여기일 때 피크를 쳤고요. 단기 피크.
여기도 단기 피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RSI가 상대 강도를 알기에는 되게 좋은 지표인데 이게 반드시 뭐 과매도권에 들어왔을 때 사고 하면 뭐 수익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표를 쓰시려면 자기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종목에 이 RSI 지표가 잘 막 들어맞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쓰셔야 돼요. 예, 모든 기술적 지표가 마찬가지죠. 자기의 전략에 이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버피팅 된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요, 똑같은 건데 거기다 이제 제 모멘텀 지표를 만들어서 그린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아까 그 위에 보셨던 그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모멘텀을 구하고요. 그래서 그게 1보다 작으면 0, 1보다 크면 1 이런 식으로 지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값이 좀 너무 뭐라 그럴까 자주 변화하면 안 되잖아요. 프리퀀시가 너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프리퀀시를 스무딩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완만하게 그려주기 위해서 이동평균을 하는 거고요. 5일 이동평균. 그리고 이 밑에 거는 그 모멘텀을 그려준 겁니다. 같이. 그래서 보시면요. 그리고 이 밑에 거는 그 모멘텀 인덱스를 구하는 건데 5일 이동평균을 했던 그 값을 가지고 그 값이 이와 같이 0.8을 상향 반전했을 때 뚫고 올라갔을 때 셋을 하고 1로 만들고 이 값이 다시 0.1을 뚫고 내려왔을 때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1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0.1을 뚫고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1로 유지했다가 최초로 0.1을 하락 반전했을 때 뚫고 내려갔을 때 0으로 셋을 설정을 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은 점이 추세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단점은 이 하락장에서는 이게 안 떴으면 좋겠는데 중간중간 이 페이크 상승 신호에서 이렇게 시그널이 뜹니다. 근데 이거를 안 뜨게 좀 조건을 강하게 만들면 오히려 이런 상승장에서 늦게 뜨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설정값을 뭐 0.1, 0.8이 아니라 뭐 0.1, 0.9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서 튜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튜닝을 하다 보면 오버피팅 하게 돼 있어요. 그 말 그대로 내가 보던 종목에만 잘 맞게 맞춰진다는 거죠. 다른 종목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일반화해서 여러 종목에서 이것을 튜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값들을. 제가 해보니까 0.2, 0.8이 대부분의 그 종목에서 잘 추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는 방식에 의해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 지표가 1이 됐을 때만 매수 매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게 그건데요. 이것은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불린 인덱스를 써서 이제 수익만 딱 겟해 오게 만든 코드인데요. 일단 클로즈를 가지고 전일 종가 대비 오늘 종가의 이제 수익 B를 이렇게 구하고요. 그것을 아까 이 모멘트 인덱스를 만드는 애를 가지고 불린 값으로 인덱싱을 해서 가져옵니다. 이게 이지 캡처가 0이면 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매수를 안 하고 매도한 상태로 이제 홀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수익을 다시 다 구해서 이거를 이제 누적 곱을 해보면요. 아래와 같이 그 전략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수익이 그 별반 좋지 않아요. 10% 수익이 났고 그래도 MDD가 작네요.
다행히도 17%밖에 안 됐는데 17%밖에 안 된다고 말하기엔 좀 그렇겠죠. 예, 그거보다 더 적은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MDD를 작게 가져가면 가져가고 싶은 만큼 수익은 반비례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 있잖아요. 로우 리스크를 책임지려면 수익도 그에 걸맞게 로우 리턴을 만족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MDD를 이렇게 구해서 이제 그렸는데요. MDD는 그래프를 따라가서 수익을 따라가다가 내 그 전략의 수익률 곡선이 마이너스 떨어졌을 때 그 직전 맥스 값 대비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구하는 건데 플레임이 맥스 드로우다운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 전략이 최대로 빠질 때 얼마나 빠지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아까 봤지만 17% 정도 되고요. 이거를 그러면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인데요. 인터플렉스는 이런 종목이고요. 이것을 아까처럼 추세 지표를 보려면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요. 좀 오래 걸리네요. 보시면 2016년부터 계속 올라가지고 거의 지금 몇이죠 이게? 7만 원대까지 2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빠졌어요. 2만 원 이하로.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탄 종목인데 교자 설명 시에도 말했지만 그냥 연성 기판하는 업체인데 아이폰이 나올 때쯤에 오르기 시작해서 아이폰이 이제 다시 들어갈 때쯤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보시면 아이폰이 나오고 들어갈 때 엄청난 그 가격의 변동을 보여주는 종목인데 추세를 보여주기에는 되게 좋은 종목인 것 같아서 이제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30 이하일 때 RSI가 30 이하일 때 과매도권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이 점 같은 경우에 또 이 지점 그 다음에 70 이상일 때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는다는 거, 고점을 갱신하면서 찍는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모멘텀 지표를 보시면 아까 삼성전자처럼 추세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경향을 잡아내는 것 같은데 이 하락장에서 이게 간간히 이제 페이크 상승 신호에 시그널이 뜨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수익률을 갉아먹는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익률을 보면요. 토탈 프로핏이 46%입니다. 그러면 54% 빠졌다는 얘기죠. 예, 내 수익이 54% 빠졌는데 중간에 이렇게 올랐다가 마지막 이렇게 빠지는 부분에서 계속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손실을 다 깎아먹고 오히려 원금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MDD가 무려 마이너스 72%에 육박하는데요. 이래서 제가 이 지표를 쓸 때는 비중 조절을 꼭 같이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손실이 누적될 때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결국에는 이 하락장에서 투자를 안 하게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20일 신고가 매수, 20일 신저가 매도를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시뮬레이션 함수를 짰는데요. 이거를 실행을 시키고요. 이 위의 값들은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초기 값들은 이제 초기화한 거고요. 아래쪽이 중요한데요. 20일 신고가와 20일 신저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맥스하고 민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표의 레그가 20이니까요. 내가 지금 하는 값에 20일 것까지 가져와서 그 값 중에 맥스 값을 구하라는 뜻이고요. 이건 그 반대로 거기서 이제 최소 값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지 인버스는 아까 이제 이거와 반대로 20일 신저가에 사서 20일 신고가에 파는 방법도 이제 비교를 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인버스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함수 구현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위에 것이 매수 조건입니다. 지금 프라이스가 맥스 값을 넘어섰을 때 사야 되니까요. 그때 비드가 셋이 되면 그때 가격을 비드 가격으로 이제 넘겨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필요 없는 건데 이제 트레일링 스탑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필요 없는 거고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 프라핏에 이제 그 비드 가격을 이제 넘겨준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에스크는 이제 신저가를 뚫고 내려올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 이 조건을 둔 거고 이게 셋이 되면 그러니까 일단 한번 매수가 돼야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끝났고 그러니까 내가 매수가 끝나서 내가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매도 조건이 만족하면 그때 이제 가격에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거래 수수료도 이렇게 곱해 놓고요. 근데 원래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P를 여기서도 구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좀 시뮬레이션 함수를 좀 잘못 짰어요. 예, P를 여기서 왜냐하면 살 때도 거래 비용이 나가고 팔 때도 거래 비용이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0.0025가 아니라 0.00 0.33%니까 그죠? 0.33%니까 0.033이 돼야 되죠. 그렇고요. 왜냐하면 거래세가 0.3%고 수수료가 0.15%니까 0.015%니까 여기 0.00315가 돼야 되겠죠. 이 밑에도 그렇고요. 이 밑에도 그렇고 이 위에도 원래는 P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구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거래를 많이 안 하는 추세 전략 거래를 많이 안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뭐 거래세나 이제 세금이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닝을 하거나 이럴 때는 엄청난 영향을 받죠. 그 거래세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하면 거의 필패합니다. 필패. 수익이 나도 거래세들 때문에 내 수익을 다 깎아먹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은 웬만하면 개인 투자자들 거래세랑 거래 비용을 내셔야 되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플렉스라는 아까 그거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요. 총 거래를 5번 했고요. 토탈 프로핏이 무려 140%가 났습니다. 여기서 1을 빼야 되니까요. MDD는 뭐 좀 높긴 하지만 30%의 MDD를 갖지만 그래도 양호한 편이네요. 왜냐하면 이때 사서 이때 빠졌으니까요. 여기 고점에서 하락했을 때 여기서 팔았잖아요. 예, 좀 빨리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 늦게 팔아가지고 그 손실이 좀 났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락장에서 단기 상승이 생기는 이 신호에서 매수를 하는 바람에 손실이 한 번 더 났고요. 근데 아까 모멘텀 지표에서 한 것보다는 이 하락장을 잘 피해갔죠. 그래서 오히려 단순한 20일 고가 매수, 저가 매도의 그 전략이 제가 만든 모멘텀 지표에서 거래하는 지표보다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건 어떨까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요. 얘도 42% 손실이 났네요. 똑같이 거래를 5번 했는데 42% 손실이 났고요. 제가 만든 지표보다는 그래도 손실이 덜 났는데 반토막 난 거죠. 그다음에 MDD는 무려 74%, 굉장히 낮네요. 결론적으로 고가에서 사는 게 그 고가가 비싼 점 같아 보이지만 그 교재 설명 시에 설명드렸듯이 절대적인 가격이 높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높아 보인다고 해서 그 자리가
언제나 높은 가격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앞으로 향후 있을 추세에 비하면 그 자리가 오히려 낮은 가격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자리나 이 전의 과거 가격에 대비하면 높은 가격으로 보이지만 향후 있을 이 추세에서 비하면 이제 추세의 시작인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고요. 물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좋겠죠. 근데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여기서 사면 분명히 여기쯤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샀을 때 여기서는 또 비싸다고 안 샀겠죠. 근데 여기서 샀으면 그 뒤로 이만큼 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세 추종 전략을 쓰시거나 그 다른 전략을 쓰실 때는 일단 감정을 배제하셔야 됩니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 예. 그래서 저는 자동화를 하고 싶어 하고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감정을 배제해서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자동화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예. 주문까지 자동화하면 좀 힘들겠지만 시세가 시그널이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하는 그 정도는 이제 자동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신호가 떴을 때 무조건 사게 만드는 게 휴먼 에러를 없애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 정도 더 볼까요? 인터폴렉스는 너무 이제 추세가 강했던 애니까 LG화학 같은 거 한번 볼게요. LG화학 LG화학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20일) 고가 20일 저가 매도를 했는데 이거는 추세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횡보라고 해야죠. 횡보할 때 자잘한 신호들이 많이 뜨는 바람에 수익을 다 깎아먹었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한 번 하고 이 뒤로 이제 비중 조절을 해서 거래를 안 했다면 이쯤에서 수익이 그냥 유지됐을 텐데 이 다 깎아먹는 바람에 20% 최종 20% 정도 수익을 나는 걸로 끝났습니다. MDD는 30% 가까이 나왔고요. 아까보다 더 많이 났네요. 근데 뭐 20%로 수익이 났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반대로 20일 저가에서 매도해서 20일 고가에 저가에 매수해서 20일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이거는 아까처럼 뭐 손실이 나진 않았는데 수익이 났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서 반절의 수익만 냈죠. MDD는 23%고요. MDD는 오히려 여기가 작네요. 종목에 따라서 그것은 경향은 조금씩 다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의 분산과 시기의 분산 두 개를 항상 유념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똑같은 전략을 썼어도 어떤 종목에는 잘 맞지만 어떤 종목은 이처럼 이렇게 잘 안 맞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쓰셔야 손실과 수익이 적절한 선에서 유지가 됩니다. MDD도 이제 좀 더 작게 유지할 수 있고요. 추세 종목을 쓰실 때 종목의 분산, 시기의 분산 꼭 신경 쓰셔서 거래를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것으로써 코드 설명은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3주차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